안녕하세요, 송준아입니다. 그, 다들 CVPR 내일 데드라인이라서 바쁘신 걸로 아는데, 그래서 저도 가볍게 준비했으니까 너무 기대하지 말고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빨리 넘어갈게요. 일단은 제가 준비한, 영어. 야. 그래서, 교수님 오시면, 네. 일단 교수님도 아시는 것처럼 내일 또 CVPR 데드라인이 있고 어제 아이클리어 리뷰 탈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많이 없고 그래서 좀 가볍게 사실 저도 둘 다 준비하거든요. 그래서 바빠가지고 가볍게 준비했으니까 천천히 들어주시면 좋겠고 준비한 거는 멀티모달 라지 랭귀지 모델 이미 다 아시는 내용인데 그냥 그 플로우만 함께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멀티모달 라지 랭귀지 모델이 되게 다양한 아키텍처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그래도 최근에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구조는 다음과 같은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눈으로 보고 생각하고 말하는 거와 같이 눈으로 본 거를 비전 인코더로 처리하고 랭귀지 모델이 생각하고 아웃풋을 내는 구조로 되어 있죠. 그래서 좀 옛날에 저는 특히나 애초에 제가 이쪽 눈을 해석하는 방식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아가지고 이쪽 중심으로 어떻게 사람들이 어, 비주얼 정보를 인코딩 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흐름을 정리해 봤는데 옛날에는 이런 비전 랭귀지 모델에서도 그 비전 인코더를 페스트 CNN 모델을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왜냐면 그때 당시 그러니까 2020년도, 2021년도 당시에 클릭 같은 좋은 비주얼 레프레젠테이션 모델이 없었고 페스트 CNN이 가장 좋았어요. 그럼 페스트 CNN이 어떤 데이터셋으로 좀 학습시킨 거냐 하면은 그냥 오브젝트 디텍션 이런 데이터셋으로 학습시킨 게 아니고 뭔가 그래프로 그림을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셋으로 패스트 RCNN을 학습시킨 것이 있는데 그런 거를 주된 비전 인코더로 좀 활용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그 피처들을 랭귀지 모델에 넣는 방식으로 간단한 캡셔닝을 수행한다던가. 근데 이때도 그냥 풀 센텐스로 처음부터 끝까지 캡션 만드는 게 아니고 마스킹 된 거를 잘 맞추는지에 대한 이밸루에이션들이 많이 이루어지곤 했습니다. 그래서 패스트 RCNN은 중간중간 ROI에 대한 피처들이 메인으로 활용이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좀 스레시홀드가 높은 것들만 갖고 와서 태깅 정보가 있는 것들을 강아지 이렇게 함께 넣어줌으로써 VLM을 구현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옛날 흐름대로 인코더 디코더 구조의 VLM도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때도 디코더는 패스트 RCNN을 많이 사용했었고, 보이시는 것처럼 그냥 쉽게 텍스트가 인베딩 돼서 들어가고, 비주얼도 인베딩 돼서 들어가고, 디코더에서 아웃풋 내는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클립이 나왔죠. 클립이 랭귀지와의 얼라인이 잘된 비주얼 레프레젠테이션 모델이다라는 게 밝혀진 이후에 사람들이 이런 시도를 해봤어요. 그냥 다른 거 하지 말고 클립 프리즈 해가지고 한번 캡션 같은 거 생성해 보자라고 하니까 생각보다 너무 잘 되는 거예요. 하나가 날라갔. 네, 생각보다 너무 잘 됐습니다. 그래서 클릭 같은 경우에서도 똑같은 주장을 하는데 다른 거 페스트 RCNN 이런 거 옛날에 되게 많이 썼었는데 그냥 클립 쓰니까 너무 잘 되더라. 그냥 클립 프레이즈에서 쓰는 게 VQA 태스크나 아니면 캡셔닝 같은 태스크를 되게 잘한다라고 이야기가 되어졌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LLM이 정말 좋은 능력을 가진 LLM이 발견된 이후에 그 LLM까지 적극적으로 활용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클릭 같은 거 여전히 프리즈 하에 둔 상태로 좋은 LLM, 이때는 라마 같은 거, 라마 7B 같은 거 써가지고, 어,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멀티모달 라지 랭귀지 모델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클립에서 나오는 피처를 투레이어 MLP를 통과시켜서 뭔가 얼라인을 좀 더 시키고 그렇게 하면은 이미지 한 장에 대해서 512개 정도의 토큰이 나와요. 그게 인풋으로 들어가고 텍스트는 당연히 토크나이저 통과하는 걸로 아웃풋 만들어서 아웃풋을 뵙습니다. 근데 이때 이미지는 이 강제로 리사이즈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비전 인코더를 클립으로 활용하니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아는 클립은 224 바이 224나 336 바이 336의 레졸루션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거를 그대로 이미지를 활용합니다. 그래서 정말 높은 레졸루션의 이미지를 활용하려면은 라바 같은 시리즈로 못하죠. 그래서 뭔가 하이 레졸루션을 좀 다루고 싶다라는 관점에서
이제 라바 넥스트, 라바 원비전 그런 모델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걔네들은 솔직히 말해서 랭귀지 모델은 그대로 두고 그리고 아키텍처 흐름 같은 것도 다 그대로 두고 이 비주얼 인코더의 인베딩을 좀 어떻게 추출할 건지에 대해서 연구를 되게 많이 했고 그들이 활용한 방법은 다음과 같아요. 사실 다 앞에 소개해 드릴 논문들도 비슷한 방법을 쓰긴 하는데 일단은 얘를 이렇게 리사이즈를 합니다. 그러니까 리사이즈를 한다고 함은 그냥 336 by 336으로 무조건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면 저희는 클린 모델을 활용할 거니까. 클린 모델을 프리즈 하든 업데이트 하든 결국에 그거는 딱 동일한 레졸루션이 들어가야 되니까 뭐 336 by 336으로 리사이즈 된다고 생각하고 이걸 뭔가 썸네일 이미지라고 논문들에서는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스플릿을 하는데 뭐 여기에 대해서 대충 스플릿 해가지고 뭐 하나에 대해서 512 토큰이 나온다면 이 전체를 다 버무려서 랭귀지 모델에 넣는 방식으로 하이 레졸루션 이미지를 좀 처리하는 방식을 활용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한 장의 이미지에 대한 토큰들이 되게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라바 원비전이 최근에 나왔고 라바 시리즈로는 가장 최신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이런 기법을 활용을 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뭐 성능 향상을 좀 어떻게 가져왔냐라고 하면은 솔직히 여러분들이 아시는 딱 그대로입니다. 더 많은 데이터 활용하고 필터링 적용해서 더 좋은 퀄리티의 데이터를 활용하고 그리고 더 좋은 LLM을 활용하고 뭐 예를 들어서 퀸 그냥 사용했다가 뭐 퀸 3.0 사용했다가 그리고 더 강한 VIT 활용하고 클립 활용하고 시글립 활용하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라바 1.5 같은 경우에는 클립을 그냥 활용하자라고 했었는데 점점 데이터 량이 더 많아짐에 따라서 아 데이터 많이 쓰니까 이 클립도 VIT도 풀 파인 튜닝 해도 되는구나 라는 발견으로 이때쯤부터는 모델 전체를 풀 파인 튜닝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라바 시리즈 잠깐 이렇게 봤었고, 사실 이게 전부라고 해도 뭐 과언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좀 볼 거는 퀸 시리즈인데, 퀸도 뭔가 비슷한 흐름을 따라왔어요. 아키텍처 구조도 똑같고. 그래서 자기네들이 개발한 퀸을 베이직 그 백본 LLM으로 활용을 하고, 그리고 비전 인코더도 똑같이 VIT 트랜스포머 계열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있는 어댑터도 투레이어 MLP 심플하게 활용을 해요. 뭔가 왜 트랜스포머 블락 쓰지 않냐? 뭐 이런 이야기도 저는 많이 들었었는데, 제가 실험을 해보고 해본 결과 성능 향상이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굳이 아, 네네네. 그러니까 비전 인코더 다음에 나오는 그 비주얼 피처를 그냥 LLM에 넣는 게 아니고 그 프로젝터, 뭐 멀티모달 커넥터라고 불리는 투레이어 MLP에다가 통과를 시켜가지고 한번 프로젝션을 해주거든요. 근데 왜 투레이어 MLP를 퀸에도 쓰고 라바에도 쓰냐? 좀 더 큰 거 쓰면 되지 않냐? 라고 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근데 제 직관이 아니고 경험상 이거 이상으로 뭘 한다고 한들 성능이 증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퀸에서도 그 멀티모달 커넥터 혹은 멀티모달 어댑터는 투레이어 MLP를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 중간에 그림에 없지만 여기에 커넥터가 있다. 그냥 이거를 말하고 싶었던 거고요. 아, 네, sure. 그것도 되게 좋은 질문인데요. 여기서 조금 다음 슬라이드를 넘어가면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여기서는 클립 활용 안 합니다. 그냥 이니셜 웨이트로 한번 랜덤으로 하고, 그런 다음에 풀 파인 튜닝을 하면서 자기네들이 이제 모델을 만드는 건데, 일단은 그냥 트랜스포머 구조의 그냥 랜덤 이니셜라이즈 된 모델을 활용했다. 그 다음에 얘네들이 스스로 독자적으로 뭔가 모델을 활용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아까는 뭔가 라바는 그 336 바이 336 이렇게 강제 리사이즈를 해야 되다 보니까 뭐 되게 이상한 트릭을 썼어요. 근데 여기에서 퀸2에서는 우리는 그 네이티브한 뭐야 이거 그 레졸루션 인풋을 받을 수 있다라고 되게 강조를 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라고 하면은 그냥 포지셔널 인코딩 잘 활용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224바이 28짜리 이미지가 들어오든 뭐 1260바이 700 사이즈 이미지가 들어오든 일단 이거를 패치로 잘라요. 근데 저희가 아는 패치는 뭐 16픽셀, 뭐 14픽셀 이렇게 정사각형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자른 다음에 어떤 이미지는 얘가 엄청 길 수도 있고 어떤 이미지는 얘가 엄청 길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것이든 저희가 이렇게 포지셔널 인코딩을 잘 먹여주면은 이 랭귀지 모델 자체가 얘는 이미지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지금 이렇게 인풋이고 그 다음에 이제 Y 포지셔널 임베딩 값이 변했어요. 그러면 LLM 자체가 이미지의 다음 행열, 다음 행이구나.
이렇게 다음 행위구나를 인식할 수 있게 포지셔널 엠베딩을 잘 사용하니까 그런 트릭을 활용하지 않더라도 되게 다양한 레졸루션의 이미지를 처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퀸 2.5 VL도 그냥 퀸 2.5라는 랭귀지 모델 백본을 활용한 다음에 비전 인코더를 조금 업데이트를 해요. 그 다른 거는 다 필요 없고 그냥 똑같이 트랜스포머 블락인데 여기에서는 그냥 초반 레이어쯤에 그러니까 거의 한 7, 80%의 레이어 초반 레이어를 그냥 윈도우 어텐션을 활용해도 충분히 좋은 멀티모달 라지 랭귀지 모델의 퍼포먼스를 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써 그 이피션시를 많이 얻었다라고 강조를 하고요. 윈도우 어텐션은 이미 다 잘 아실 것 같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퀸 3.5 VL을 좀 설명을 하려고 했었어요. 좀 더 딥하게. 왜냐면 아키텍처장으로만 너무 가니까. 근데 퀸 3.5 VL이 페이퍼가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아키텍처적으로만 뒤에 설명하고 그렇다면 퀸 2.5가 이런 모델을 학습을 좀 어떻게 하는지 딥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얘만. 그래서 지금 버전이 어찌 돼요? 네, 8.5 VL이 있고 네. 그다음 나온 게 뭐예요? 아, 그 다음에 3.0입니다. 3.0, 네, 3.0 VL 네. 이게 한 달도 안 되기 전에 나왔어요. 최신 건데 네. 알려진 게 별로 없다. 네, 페이퍼가 안 나와서 그러면 이거는 모델은 공개가 되어 있어요. 모델은 공개되어 있습니다. 웨이트가 네. 근데 말이 되어지길 퀸 3.0 VL 이후에 더 이상 퀸 VL 공개 안 할 거라는 이야기가 좀 돌고 있습니다. 개발은 하는데 네. 오픈 소스로는 안 풀 거다. 네. 근데 이것도 사실은 딱 두 개만 나왔었어요. 뭐 64비랑 258비. 근데 사람들이 막 요청을 해가지고 최근에 4비랑 8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걔네들도 뭔가 그 오픈 소스화를 좀 줄이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아키텍처 계속 보고 있었으니까 아까 아키텍처에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해서 3.0은 그럼 뭐 쓰냐 이것만 좀 보면 얘네들이 제 생각에는 랭귀지 모델은 사실 건질 게 없어요. 랭귀지 모델은 리즈닝 잘하고 LLM 기법에서 활용되는 다양한 거 해가지고 좋게 그냥 어떻게든 만들면 돼요. 예를 들어서 MOA 같은 그 랭귀지 모델을 갖다 붙이면은 잘 합니다. 그래서 퀸3 랭귀지 모델을 그대로 활용하는데 그 멀티모달 라지 랭귀지 모델의 키는 비주얼 레프레젠테이션을 어떻게 넣어주냐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얘네들도 그걸 어떻게 처리하냐를 되게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퀸 2.5 VL에서는 그냥 이피션시 상상으로 윈도우 어텐션 썼다는 이야기가 주고 여기에서는 이거 딥스택을 활용했더니 좀 디테일한 언더스탠딩이 가능하다가 핵심이라고 이야기됩니다. 그래서 그림만 봐도 대충 이해가 되긴 하는데 인풋이 이렇게 들어간 상태에서 그 이걸로 볼게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VIT를 좀 쭉 길게 늘어났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블락이 이렇게 착착착착 쌓일 텐데, 그리고 하나의 이미지에 대해서 피처가 중간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면은 이게 옛날에 그 피처 피라미드 네트워크에서 좀 사용하던 방식처럼 피처를 여러 레이어에서 뽑아놓고 그것들을 다양하게 활용한다는 게 이제 딥스택입니다. 그래서 LLM에다가 원래는 가장 마지막 레이어에서 나온 임베딩을 활용했다면 그러지 말고 여기 밑에 있는 것까지 활용을 하자. 근데 활용하는데 그냥 때려박지 말고 LLM에서 블락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이쪽에는 얘 넣어주고 두 번째 얘 넣어주고 세 번째 얘 넣어주는 방식으로 하니까 뭔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미지 원래의 정보가 밑에 있는 게 뭔가 이렇게 좀 정확한 표현은 아니지만 더 많은 정보를 어, 뭔가 저장하고 있다 뭐 이렇게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디테일을 좀 저장할 수 있다 하고 있다. 그래서 디테일을 좀 저장할 수 있게 유도하고 후반에는 뭔가 하이스멘틱한 정보를 넣어줌으로써 조금 더 뭐 여기서도 여기에서 추출할 수 있는 정보를 활용하게 유도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퀸 3.0 VL이 최근에 나왔지만 여기에서조차도 뭐 이 정도의 업그레이드를 한 수준이고 데이터셋이나 뭐 필터링이나 그런 학습 방법 같은 거는 큰 업그레이드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퀸 2.5 네. 이게 왜 그 저기 그리드 이미지 패치의 크기가 좀 달라 보이죠? 야, 이거요? 위에는 더 작고 촘촘해 보이고 왜 아, 이거 위에는 제가 만든 겁니다. 그러면 그 이미지 패치 크기는 일단 다 동일하다고 아, 보는 거죠? 압축 맞아요. 클릭 같은 건 아, 없어질 거고. 맞아. 교수님 말씀이 맞는 게 이 패치 크기는 다 통일하고 이제 제가 의도하고 싶었던 거는
뭐 조금 더 이제 디테일한 정보가 들어갔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 동그라미 크기와 이 동그라미 크기는 동일해야 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좀 그 뭐지 헷갈릴 수 있는 다른 학생들은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서 혹시 그렇게 질문, sure. 그 LLM 블록이라고 거기에 인코더 아니면 네. 디코더 단에 있는 저 QN3 랭귀지 모델, 이거요. 랭귀지 모델. 네네네. 그러면 여러 번 넌 비전 인코더도 여러 번 거쳐서 여러 번 인퍼런스가 되는 거예요. QN3. 아,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비전 인코더에서 인퍼런스, 그러니까 포워드 패스는 딱 한 번만 통과하고 그러면 쫙 통과하면서 중간 레이어 피처는 저장해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버퍼에다가 이렇게 저장해 놓고 코드 자체도 보면 버퍼에다가 일단 저장해 놓고 버퍼에서 한 개씩 꺼냈습니다. 이렇게 한 개씩 꺼냈어요. 그러니까 사실 뭐 둘 다 싱글 패스로 포워드가 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해가 됐나요? 완전 맞아요. 트윈코더 다한번 통보하는 건가요? QN3? 아, 그것도 되게 중요한 질문인데, 이거 퀸 2.5 VL 한번 보면서 이해를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그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 어떤 정답이 있다라기보다는 그냥 얘네들이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면서 찾은 방법을 그냥 우리가 따라하는 게 베스트다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고, 얘네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뭔가 저희도 그냥 이렇게 하면 되고, 그냥 이렇게 구워진다를 제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키텍처적으로는 어느 정도 다 이해를 한 것 같고, 트레이닝 전략은 되게 복잡해요. 복잡하다는 아니고 그냥 당연히 할 법한데 그 할 법한 것들을 시간 투자를 많이 해서 잘했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여기 있는 핵심들만 논문에 있는 핵심들만 좀 뽑아가면은 트레이닝 스텝이 두 가지로 이루어져요. 프리 트레이닝이랑 포스트 트레이닝. 근데 프리 트레이닝도 SFT고요. 그러니까 슈퍼바이저 파인 튜닝이고 포스트 트레이닝도 슈퍼바이저 파인 튜닝 플러스 DPO입니다. 네. 그래서 일단 프리 트레이닝으로 슈퍼바이즈드 파인 튜닝을 하는데 그러려면 데이터셋이 필요하잖아요. 그 데이터셋 사이즈는 그 4T 토큰스가 를 활용했다고 합니다. 뭐 그 저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 그리고 텍스트 페어의 사이즈가 조금 더 직관적이긴 한데 보통 LLM 학회에서는 이런 식으로 데이터 사이즈를 말하는 것 같고 이게 어느 정도 데이터 사이즈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논문에서 강조하길 다양한 도메인의 데이터를 가지려고 수집하려고 노력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대부분의 데이터들을 모았어요. 뭐 인터리브드하게 구성되어 있는 거. 예를 들어서 이미지 하나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거 어디야? 이거 뭐야? 이런 데이터. 그리고 두 번째로 바운딩 박스가 포함된 데이터. 예를 들어서 이 위치를 찾아줘. 그러면 코or디네이트를 뱉는 거죠. 뭐 여기에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뭐 사람의 위치에 코디네이트를 다 뱉어줘. 그럼 여기. 그러면 그런 데이터가 원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데이터가 있고 OCR 데이터도 되게 중요합니다. 제 생각에는 OCR 데이터가 그 멀티모달 라지 랭귀지 모델에서 되게 중요한 것 같고 이런 OCR 데이터가 잘 있었기 때문에 이 멀티모달 라지 랭귀지 모델이 정말 프랙티컬하게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논문에서도 다른 논문에 의하면 OCR 데이터를 필터링을 잘하고 잘 활용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비디오 데이터는 그 인풋이 그냥 다양한 이미지가 아니고 비디오도 잘 활용했고 30분이라고 적혀 있긴 하는데 이 30분 전체 프레임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약간 다양한 FPS로 그 중간 프레임들을 추출해가지고 데이터를 구성했다고 하고요. 근데 미안 비디오는 네. 비디오만 있는 거야? 저것도 뭐 VL에 이제 비주얼 퀘스천 애서리처럼 뭐 비디오하고 질문이나 인스트럭션 있고 그에 대한 답이 있고 이런 건가요? 네, 후자가 맞습니다. 비디오만 있는 건 아니고요. 비디오와 그 비디오에 대한 퀘스천 앤 앤서 페어가 있는 데이터셋입니다. 그래서 뭐 비디오가 들어갔고 뭐 비디오에서 이런 동작을 하는데 그게 어디서 하냐 이런 질문이 될 수도 있고 혹은 이런 주인공이 언제 이렇게 하냐 이런 질문이 될 수도 있고 그런 데이터셋이 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에이전트 데이터도 많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왜 이걸 에이전트라고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모바일 웹 그 데스크탑 UI를 스크린한 데이터들도 넣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을 활용해서 SFT를 합니다. 근데 아까 호주님이 질문해 주셨던 거에 대한 그냥 좀 간접적인 답변을 좀 여기에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 VIT는 클릭 같은 거 활용 안 하고 얘네들은 일단 아키텍처도 조금 독특하거든요. 그냥 트랜스포머 VIT 블럭 활용하는 게 아니고
조금 코드도 좀 복잡하고 좀 달라요. 그래서 랜덤 이니셜라이즈 된 웨이트를 활용하고 LLM은 이 버전 따라서 그대로 가져가고 첫 번째로 VIT만 학습을 합니다. 왜냐면 이 퀸 2.5는 이미 많은 널리지를 가지고 있고 얘랑 연결해 주는 게 중요해서 첫 번째 단계에는 VIT랑 프로젝터만 학습을 하는데 이 언어와 그러니까 텍스트와 비주얼 자체의 얼라인을 하기 위해서는 갑자기 복잡한 거 들어가기에는 좀 그렇고 캡션이나 OCR 위주의 데이터로 먼저 VIT만 학습을 시킨다고 합니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그 다음에 이런 VQA나 MES 뭐 이런 데이터로 풀 트레이닝을 하고 풀 트레이닝이라는 거는 그 VIT도 학습하고 LLM도 학습하고 시간이 지나버렸네. 빨리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단계로 조금 더 복잡하고 리즈닝이 필요한 트레이닝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트레이닝을 한다고 하는데 뭐 이렇게 하는 게 더 좋냐, 왜 이렇게 했냐라고 하면은 답변을 드리긴 힘들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에서 그냥 그렇게 했다라고 말하는 거니까 그렇게 한 거에는 이유가 있겠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포스트 트레이닝을 하는데 아까 프리 트레이닝이랑 다르게 데이터 규모는 2밀리언 구조고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거 그렇게 많은 건 아닙니다. 많은 건 아니고, 뭐 예를 들어서 H백 8개로 학습을 시킨다 그러면 8개인데도 불구하고 뭐 이틀 정도면 학습시킬 수 있는 양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임에도 불구하고 되게 퓨어 텍스트를 많이 가지고 있고, 멀티모달 데이터도 50% 수집한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 데이터는 아까 말했던 거를 조금 더 데이터를 필터링을 한다던가 하는 식을 하는데 그 다음에 드릴 것처럼 똑같이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을 합니다. 그리고 뭔가 유저가 할 만한 거 그리고 좀 다운스트림 태스크랑 비슷한 거를 활용을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그들이 좀 필터링을 많이 했다고 하고 필터링은 두 단계로 이루어져서 필터링을 했다고 합니다. 이 구체적인 거는 저도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논문에 그렇게 구체적으로 적혀 있지 않아요. 그래서 뭔가 제 직관이랑 뭐가 경험에 의해서 같이 막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건데 일단 첫 번째 단계에서는 이거 빼고 첫 번째 단계에서는 그 저희가 퀸 2.5 VL을 만드니까 퀸 2 VL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지? 인스타 태그? 뭐 이건 잘 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모델을 활용해서 전체 데이터를 각 도메인별로 분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도메인별로 필터링을 적용을 하는데 그러니까 도메인별로 분류된 전체 데이터를 각 도메인마다 필터링 하는데 룰 베이스드와 모델 베이스드 둘 다를 활용했다고 하고요. 룰 베이스들은 저희가 뭐 생각할 수 있는 거, 뭐 예를 들어서 거기 안에 반복되는 단어가 너무 많다던가 혹은 끝마무리가 좀 이상한다던가 그런 것들을 자기네들이 룰베이스 알고리즘을 활용해서 필터링 했다고 하고, 그리고 왜 이렇게 도메인을 분류했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제가 생각했을 때 각 도메인마다 뭔가 스레시홀드를 다르게 설정해서 필터링을 하기 위해서 이런 도메인 카테고라이즈를 좀 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모델 베이스드 필터링은 리월드 모델을 어떻게든 만들었겠죠. 그거에 대한 설명은 없고요. 리월드 모델을 뭔가 만들어서 거기에서 여기에 있는 이런 기준들을 활용해 숫자를 뽑고 그 숫자에서 높은 것들만 모아서 데이터로 이제 갖고 왔다고 하고 그리고 각 도메인에 대해서 이렇게 필터링된 데이터의 수가 최대한 유사하게 혹은 뭔가 중요한 도메인에 대해서는 조금 더 많이 이런 식으로 활용을 했다고 하고요. 그런 다음에 뭔가 리즈닝 단계에서 이걸 하니까 엄청 좋아지더라라고 하는 섹션이 하나 또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리젝션 샘플링이었는데 리젝션 샘플링은 저는 이게 LLM에서는 좀 많이 사용되는 단어인 것 같은데 저는 좀 익숙하지 않았는데 뭐였냐면 일단 퀸 2.5 VL 다 학습시킨 거 말고 중간에 있는 거 일단 갖고 와서 거기에서 그런 매스나 뭐 코딩 같은 거 정답이 있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인퍼런스를 시켜서 정답을 뽑게 하는데 중간에 리즈닝이 포함되도록 유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얘가 리즈닝이 포함된 리스폰스를 마구 만들 텐데 거기에서 마지막 앤서가 정말 정답인 것들만 모으는 거를 리젝션 샘플링이라고 하는 것 같고 그것들로 이제 너네는 이제 COT 데이터야 라고 해놓고 이 COT 데이터도 따로 모아놨다고 해요. 그래서 그렇게 만든 데이터를 포스트 트레이닝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SFT랑 DPO 둘 다 하는데요. 아까 프리 트레이닝에서는 SFT만 했고 SFT에서는
저는 좀 독특하다고 느낀 게 일단 아까 말씀드린 그런 데이터들 그러니까 조금 더 정제되고 필터링된 데이터로 학습을 다 합니다. 그리고 COT 데이터도 여기서 학습을 하고 DPO에서는 저는 뭔가 COT 데이터 이런 걸로 학습을 할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그거랑 다르게 여기 이미지 텍스트 페어 이게 뭐냐면 그냥 인터리브드 데이터도 아니고 멀티 이미지가 들어가는 데이터도 아니고 그냥 이미지 그리고 텍스트 이러고 딱 끝나는 거예요. 이런 데이터나 그냥 퓨어한 텍스트 데이터로만 DPO를 적용함으로써 마지막 학습을 끝냈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게 퀸 2.5 VL의 학습 전략의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아까 호주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을 해드린다면 이 프리트레이닝 단계에서 그 VIT가 이제 이니셜라이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쭉쭉쭉 학습되는 거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이 다 지났는데 이 인턴 VL이 있는데 네, 네, 지금 그래서 네, 플렉시블한 데가 네, 네. 다양한 레졸루션에 들어가면 배치가 만들 수 없는 거. 그거는 이제 코드 레벨인데요. 논문에는 안 써 있고, 이제 코드 레벨에서 해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배치를 할 때, 어, 배치 안에 이미지들만 쫙 모아요. 그러면은 텍스트 무시하고, 그냥 배치 안에 이미지가 5개 있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그 5개를 일단 걔네들만 인퍼런스를 다 해놓습니다. 그러면은 A라는 이미지에서는 100개 토큰이 나올 거고, B라는 이미지에 대해서는 200개 토큰이 나올 거고, C라는 이미지에서는 뭐 300개 토큰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 토큰을 다시 그 토크나이징 된 텍스트 벡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다가 끼워 넣어요. 그런 다음에 배치를 돌립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다시 설명할까요? 하면 네. 뽑는 거랑 배치 학습의 어떤 점이 되게 안 없이 느려지는. 느려지지 않게 코딩 해놨습니다. 아, 예. 버켓팅 같은 거 해킹하면 되죠? 음. 그냥 이억 주성다. 쭉 이억 주성. 중산하고. 이억 주성은 어떻게 해요? 그걸 잘라요? 대전 계산을 할 때. 그거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요. 서로 다 대전 자를 때도 있고, 그냥 프리트레이닝 할 때 안 자를 때도 있고. 근데 이게 LLM이랑 완전 VIT랑 분리해서 생각하면은 뭐 그렇게 별건 없어요. 그러니까 LLM 학습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VIT 피처 같은 거를 병렬로 또 알아서 추출이 되게 하고 그러니까 한 배치에 대해서 빠르게 병렬로 딱 추출되게 하고 그냥 그 다음에 그 LLM 학습할 때 활용되는 그 토크나이징 된 임베딩에다가 그냥 바로 끼워 넣어가지고 배치 학습을 돌리는 거라서 뭐 이런 식의 과정을 네? 아, 컨캣입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잘 못하는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아, 그거는 이제 네, 데이터 인스턴스마다 토큰 길이가 혹은 시퀀스 길이가 다 다를 테고 음, 거기서 뭔가 그걸 핸들링하는 그런 테크닉이 있을 텐데 맞아요. 근데 여기는 여기대로 이제 이미지 쪽을 데이터 아이템마다 서로 다른 데이터 아이템마다 이미지가 가진 토큰 수가 뭐 들쭉날쭉일 텐데 어쨌건 LLM 기준에서는 그 들쭉날쭉은 가변적인 길이의 그 VIT로부터 넘어오는 토큰 길이 그리고 앞뒤로 있을 무슨 텍스트들까지의 그 전체 토큰 개수 혹은 그 시퀀스 길이가 LLM 학습에서 좀 실질적인 전체적인 그 토큰 길이가 되니 그걸 가지고 어떻게 네. 해요? 교수님이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예를 들어서 Y1, Y2, Y3에서 리스폰스가 다 다른 렌스를 가진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미지가 위치해야 되는 공간이 이렇게 파란색이 있고 그 파란색 렌스는 다 달라도 되죠. 그렇게 해서도 그 Y에 대한 렌스가 다를 테니까. 그래서 LLM 학습할 때는 보통 여기다가 그 무시되는 패딩 쫙 넣어놓습니다. 그래서 넣어요. 요즘 또 안 넣어요? 요즘 안 넣어요? 비용충. 아씨, 특별한 장난 아니네. 그 배치를 한 번에 쭉 넣어가지고 아, 알아서 중간에 자르고 후다후다 플래시 어텐션 같은 거 써야 되거든요. 응, 응, 응. 뭐, 플래시 어텐션이 그냥 알아서 그 어텐션 잘라서 잘해. 일렬로 쭉 넣으면 그 어텐션 마스크 알아서 다 해서 써요. 맞아, 맞아.
이해가 됐어요. 한 줄로 만들어요. 저거 다 이해 없어서. 그리고 어텐션을 이렇게 서브 매트릭스처럼 하는 거야. 네, 수업 매트리스처럼 하는 거를 후다 폰을 짜가지고 직접 커딩. 뭐 여기 1번하고 2번 이렇게 3번 있잖아요. 그냥 직관적으로 여기 어텐션 자르고 여기다 어텐션 자르고 그냥 한 방에 확 돌려버립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거를 또 로스 먹이면은 어차피 어텐션 여기 잘려 있으니까 이제 퍼지는 거 알아서 퍼지는 거고 뭐 그런 식으로 코딩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저 강화학습 단계에서의 데이터가 왜 이렇게 심플한 걸 쓰죠? 원래 강화학습 단계의 데이터가 좀 가장 좀 복잡한 끝판왕 같은 데이터로 학습을 하는 거 아닐까요? 그거 되게 제가 생각해도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은 제가 생각했을 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한 개는 이미 퀸 2.5 자체가 RL로 잘 학습된 모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그러니까 이거는 멀티모달 태스크 자체, 그러니까 비전 텍스트 태스크 자체에서 강화 학습을 적용한다고 이점 볼 게 많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미지를 가지고 어떤 질문과 앤서링을 할까요? 생각해보면 되게 단순해요. 이 이미지에서 뭐가 있어? 이 이미지에서 텍스트 읽어줘. 근데 이런 되게 심플한 태스크에서 강화학습을 한다고 그게 큰 의미가 있을까요? 없기 때문에 얘네들이 강화학습에 그렇게 큰 무게를 두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이 R을 아예 안 하나요? TPU만. DPO도 RL, 이제 생성 기반. 그쵸, 스토리지. 그쵸, 그쵸. 맞아, 여기서는 안 합니다. 근데 인턴 VR 이제 이거 그러니까 퀸 3.0 다음에 다음은 아니고 거의 동시에 인턴 VR 3.5가 나왔는데 그 3.5가 성능이 좀 더 좋아요. 그리고 거기에선 조금 더 강하게 RL을 했다고 해서 뭔가 여기에 대한 RL도 점점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저는 발표 이 정도까지 하면 될 것 같은데 인턴 VR도 있긴 한데 그 뭐 아키텍처 레벨이라서 마지막으로 그 리젝션 샘플들도 다 라벨링 하고 있더라고요, 진짜. 플러스 데이터. 아니, 그거는 안 나와 있는데, 아까 여기에서 이야기된 것처럼 뭔가 매스 같은 거는 마지막 정답 있잖아요. 네. 네? 오다 기반으로 리젝션 샘플. 아, 그런 것도 있나요? 저는, 그렇게. 네네. PUR. 네네. 그것도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논문을 좀 그것 찾느라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읽어봤는데, 이거 사용해서 DPO 했다는 얘기는 없었어요. DPO 자체에 뭔가 그 네거티브 샘플 얘기한 거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걸로 DPO 네거티브 샘플링 하지는 않았다. 네. 알고 있어요. 상당히 화성에서 안녕하세요. 오늘 로보틱스 쪽에서 레지더얼 RL이라는 게 이제 좀 쓰이고 있는데요. 뭐 간략히 먼저 말씀을 드리면 페이퍼 두 개가 있는데 1번 페이퍼에서는 원래 온몸을 따라하게 하는 건 요즘 좀 잘 되는데 물건 짚고 이런 좀 세심한 작업을 할 때는 좀 잘 안 돼가지고 그 미묘한 부분을 조금 해결하기 위해서 사용이 되고요. 두 번째 페이퍼 같은 경우에는 딸기는 잘 짚고 이제 딸기 옆에 옮기기 이 정도는 되는데 이제 보드에다가 GPU를 정확히 그곳에 이제 끼워 넣는 그 프리사이즈한 동작에선 또 잘 안 돼가지고 그때 이제 요 레지듀얼 RL이라는 게 보통 로보틱스에선 사용이 돼서 약간 두 케이스를 가지고 왔는데요. 네, 그 약간 배경을 먼저 설명을 드리면 요즘 그 어쩌다가 SNS 같은데 이제 많이 로봇을 보실 수도 있을 텐데 얘가 막 이제 아, 그 여기 휴머노이드가 이제 막 길거리에서 뛰어다니고 점프하고 이런 건 이제 영상이 되게 많아서 자유자재로 몸을 움직이는 건 되게 쉬운데요. 얘가 이제 실제로 뭐 박스를 집어서 옮기거나 아니면 뭐 세심한 동작을 하는 거, 어떤 물체와 상호작용하는 게 여전히 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요. 그걸 요 페이퍼에서 레지듀얼 RL이라는 걸 이용해서 좀 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잠시만요. 홈페이지를
이게 좀 와닿았던 게 이게 아마존에서 나온 거거든요. 근데 이제 택배 상하차 이런 거에서 이게 그 약간 이런 거 이제 할 수 있다. 이번에 아마존에서 조금 나온 거거든요. 이게 되게 무거운 의자. 이게 4.5kg, 5.5kg짜리 의자를 이제 들고 이런 건데요. 원래 안 됐냐 하면 잘 안 됐어요. 막 그 오브젝트와 상호작용을 한다라고 하면 이제 이런 애들 가만히 세워놓고 하체 고정시켜 놓고 딸기 집어서 오른쪽에 옮기기 아니면 뭐 사과 던지기 요 정도는 되는데 이제 대놓고 이제 그 뭐지 5.5kg짜리 이제 굉장히 모양이 특이하게 생겨서 어려워 보이는 의자 같은 거 집기 이런 게 이제 되는 걸 좀 보여주고요. 굉장히 어찌 보면 실용적이지 않나 싶은 태스크들을 여기서 한 4개 정도 이제 정리를 했는데, 태스크들이 다 약간 뭔가 아마존스러운 박스를 집어서 이제 들어 올리고, 전에는 잘 안 됐던 좀 무릎 꿇고 바닥에서 이제 집어 올리는 거. 네, 이런 태스크들을 좀 정리해서 이제 보여주더라고요. 네. 왜안 했어요? 애초에 무게가 좀 올라가면 잘 안 됐고요. 왜냐면 시뮬레이터에서는 사실 이제 되게 기하학적인 걸 랜더마이제이션 하는 경우는 많은데, 매스는 뭐 애초에 데이터 자체 주어진 게 잘 없는 경우도 있고, 무엇보다 이제 그 의자 같은 거는 모양이 엄청 복잡하잖아요. 두 손 가지고 할 수가 없는 거여서 이 영상을 보시면 이게 온몸으로 들어요. 근데 그 전까지는 보통 이제 오브젝트 인터랙션 하는 태스크들을 자세히 보면 손으로 집어 올리거나 아니면 손에 그리퍼 달고서 이렇게 집어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홀바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이 페이퍼에서 한 건 그래서 뭘 레지듀얼 RL이라는 걸 어디다 쓰려고 했냐면, 요즘 모션 트래킹이라는 건 굉장히 이제 잘 되거든요. 그게 사람이 움직이는 거 이제 인풋으로 이제 넣었을 때 로봇이 똑같은 동작을 따라하게 하는 건 이제 좀 잘 돼요. 데이터도 많고. 근데 이런 그 뭔가 여기 있는 박스를 정확히 이제 집어 올린다 하는 데이터는 이제 데이터도 별로 없고 훨씬 난이도가 올라가서 그 두 개를 좀 엮어보자 하는 페이퍼였고요. 원래는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그 사람 몸에서 로봇 몸체로 옮길 때 이게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위치 기반으로 이제 그 데이터를 전이하기 때문에, 여기 뭐 왼쪽에 의자를 뚫고 가고 있는데요. 이게 왜 생기냐면 이런 이슈가 손목 위치 같은 건 잘 맞춰요. 그러니까 사람 모션 캡처한 데이터랑 저 로봇이 손목 위치는 되게 잘 맞을 수 있는데, 막상 이제 이 손가락 같은 거 이제 다 뚫고 가고 있는 상황인 경우가 있죠.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도 시뮬레이터에서 돌려보면 뭐 첫 프레임에선 잘 될 것 같은데 몇 스텝 넘어가면 여기 이제 그 슈트 케이스 같은 게 그냥 이제 바닥으로 떨어져요. 왜 그러냐면 그 정말 미묘한 그 가까운 요만큼의 길이 차이로 닿냐 안 닿냐가 좀 차이가 나기 때문에, 미세하게 오차 있으면 이제 사실 이제 이렇게 떨어져 버리는 이슈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기서 하려고 했던 게 한 투 스텝으로 이제 문제를 풀려고 했는데요. 1번은 그러니까 베이스 폴리시를 하나 이제 학습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얘는 물체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아는 게 없고요. 그냥 온몸을 따라하는 게 목적인 폴리시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스텝 2가 인풋으로 오브젝트에 대한 정보를 같이 이제 받게 됩니다. 그러면 얘가 액션을 얼만큼 교정해야 되는지 델타 값을 이제 예측을 해서, 여기서 1번 베이스 폴리시에서 나온 액션이랑 밑에서 구한 이제 델타 액션 값 더해가지고 교정하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방금 말씀드린 1번 그 베이스 폴리시인데요. 여기 있는 요 베이스 폴리시는 말 그대로 오브젝트는 아무것도 이제 보지를 못합니다. 그냥 따라 해야 되는 사람 동작만 이제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팔을 이렇게 이제 들어 올리는 게 뭐 인풋을 이제 들어온다 하면, 얘는 이제 로봇이 실제로 그 팔 들어 올리는 걸 똑같이 따라 하게 하면 이제 학습이 잘 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걸 왜 거쳐야 되냐라고 했을 때, 이런 데이터는 요즘 좀 많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오브젝트 없이 몸만 움직이는 건 되게 이제 다양한 소스에서 이제 따올 수 있어서 학습이 이제 편리한데요. 요 2번이 원래 좀 어려웠어요. 왜 그러냐면 저 약간 택배 들어 올리는 어떤 데이터 이거 자체가 이제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런 걸 얘네가 이제 직접 모캡 데이터를 이제 찍으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 데이터 자체가 굉장히 귀하죠. 데이터가 별로 없는데, 요 레지듀얼 폴리시를 이제 학습을 할 때 어떻게 가냐면, 이 위에 올려놓은 애는 이미 이제 학습이 됐는데 얘는 애초에 오브젝트를 못 보고 따라할 몸 동작만 이제 인풋으로 계속 들어오고요. 그
아까 이제 학습한 대로 이제 액션을 이제 내뱉게 됩니다. 그럼 이제 밑에서 이제 학습된 애는 똑같이 사람 몸에 대한 정보를 위에 있는 애처럼 받는데 추가적으로 오브젝트에 대한 정보를 같이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오브젝트에 대한 정보가 어떻게 들어오냐라고 했을 때 오브젝트가 뭐 10초 동안 어떤 각도로 어떤 뭐 그 3차원 위치를 따라서 이렇게 궤적이 움직이는지 그걸 인풋으로 이제 같이 넣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 공간상에서 저 박스가 움직이는 궤적을 똑같이 이제 따라 하려고 교정하는 액션을 이제 내뱉게 됩니다. 이 두 개를 더해서 그 앞 단계에선 잘 안 됐는데 뒷 단계에선 정교하게 이제 물체를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액션을 이제 내뱉게 하는 게 이제 목표였습니다. 아, 네, 여기 디테일은 네, 맞습니다. 그게 좀 놀랐는데요. 저도 그게 되게 어떻게 하나 했더니 얘네가 직접 자기들 연구실에 이제 모켓 시스템을 만들어서요. 여기 있는 요 박스 같은 거랑 사람 움직임을 같이 트래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넣어줄 수 있는 거고요. 네, 학습할 때도 넣고 신기한 거는 이제 인퍼런스 타임에도 그걸 실시간으로 이제 측정을 해서 이제 따라가게 됩니다. 에 대한 저거에 좀 이상적인 그 기준된 그 트래젝토리라기보다는 지금 현재 스테이트로서 들어가는 거니까 지금 현재 저 상자의 뭐 3차원 같은 위치 같은 지금 현재 스테이트의 일부로서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미래 저게 이제 어떤 궤적으로 이동되어야 할지를 넣어준다는 네, 보통 네. 히스토리는 약간 길게 들어가고요. 그 한 뭐 10스텝 뒤에 어디에 도달해야 되는지 10스텝 뒤에 이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상자가 어떻게 이런 어디서 있는 그렇다니까. 사람이 실제로 이제 옆에서 텔레옵 같은 걸 이제 같이 이제 박스를 짚고 이제 있으면 옆에서 그거를 이제 트래킹하면서 같이 넣어준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네? 그 얘기입니다. 아, 그때는 저 사람이 이제 움직이는 거니까 네네. 사람이 그걸 하는 거니까 저거의 트래젝토리가 어베일러블 한 정보인데 테스트 타임에서는 저게 없을 거 아니야. 아, 우리는 아, 실상이 일어나 봐 이렇게만 줄 거지 트래젝토리가 없구나. 그게 그러니까 얘는 그 비전 정보를 아예 안 써가지고요. 옆에서 사람이 이제 박스를 집어서 이제 그 인퍼런스 타임에 또 움직이는 걸 실시간으로 모켓 카메라로 트래킹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인퍼런스 타임에 이제 따라갔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로봇 혼자서 박스 있는데 너 이거 들어봐 이게 아니고 이제 옆에서 사람이 똑같이 이걸 이제 집어 올리는 걸 옆에서 이제 모캡 트래킹을 하고 있으면 그 정보가 이제 인풋으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인퍼런스 타임. 로봇이 되게 무거운 상자를 옮기는데 여기 빈 상자 하나 내가 놓고 이걸 내가 인프런스 타임에서 이 텔레오를 하고 있다고요? 네네네네. 텔레업을 해서 그러니까 원래 텔레업이 잘 안 되는데 그 텔레업을 똑같이 이제 따라하게 하는 게 조금 그 목표라고 하시면. 인프런스가 아니라 트레이닝할 때 스테이터 확보하는 정도로 하는 거 아니야? 텔레오는? 이 인프런스 할 때도 사람이 말 그대로 실시간 아바타처럼 제가 움직이게끔 하느라고 사람이 빈 상자를 들어서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야? 네. 그게 그 엊그제 나온 게 하나 더 있는데 이게 되게 히트를 쳤는데요. 이게 뭔가 되게 뭔가 로봇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지 하고 이제 대단하다 이러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실시간 텔레오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거를 원격으로 똑같이 이제 움직이고 있는 걸 이제 얘가 따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 네. 아무 엘리베이터로 내려가지고 저기를 거기는 거는 아닐 거잖아. 얘네가
컨트롤 모드를 어떤 걸 썼는지까지는 제가 체크를 못 해봐가지고. 네. 사람이 실시간으로 인퍼런스 타임에서 이렇게 했을 때 그걸 내가 텔레옵이라 그것도 텔레옵이라고도 부르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그런 거는 또 많이 본 것 같은데 인퍼런스 타임에서 그렇게 조정을 하는 걸. 네. 신자를 인퍼런스 타임에서 여기 비상자가 들고 내가 그걸 옮기고 있는 거 그 로봇이 그걸 따라한다는 이상한 말이야. 아, 혹시 놓친 부분인지 한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얘는 이제 델타 액션을 그 레지두얼 폴리시가 이제 내주면 그게 이제 요 액션을 교정해서 교정된 액션이 이제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요 디테일을 좀 말씀드리는 게 목표기보단요. 베이스 폴리시를 학습하고 다음 단계가 이제 레지두얼 폴리시 학습인데요. 그 세팅이 굉장히 비슷한데 추가되는 것만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추가되는 부분만 좀 검은색으로 이제 넣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이제 학습하는 건 온몸을 따라 하게 되는데 그러면 오브젝트를 이제 잘 다루게 하려면 어떤 것들이 이 폴리시 학습에 추가적으로 이제 필요한가라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몸을 따라하게 하는 건 태스크 리워드만 들어가는데 태스크 리워드가 몸을 정확히 이제 따라하는 리워드들이 들어가고요. 레지더럴 폴리시를 이제 학습을 할 땐 추가적으로 오브젝트 궤적을 이제 잘 따라하는지랑 두 번째가 이제 컨텍 정보를 잘 따라하는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좀 어려웠던 게 위치 기반으로만 이제 갔었는데 어떤 순간에 이제 오브젝트를 다서 잡아야 된다라는 순간에 컨택 포스가 이제 0보다 큰지 아닌지 그런 것들을 리워드로 이제 같이 줘서 요 부분을 이제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그 자세한 내용보단 여기서 이제 느꼈던 건 이게 어지간하면 학습이 좀 불안정한가 봐요. 그러니까 그 레지두얼 RL을 쓴 애들을 보면 대부분 이제 뒤에 나오는 이제 폴리시가 꼭 베이스 폴리시랑 학습 세팅이나 모델 구조 같은 게 이제 일치할 필요는 없는데 최대한 세팅을 맞춰주고 추가적으로 무언가 하나씩 얹어서 학습을 최대한 안정화시키려는 것 같았습니다. 이닛 자체도 이제 그 제로로 이제 시작을 해주고요. 그래서 얘네가 정의한 태스크는 4개 정도 있는데 아까 첫 페이지에서 나온 것처럼 무릎을 꿇고 이제 박스를 집어 올리거나 아니면 이제 박스를 등으로 이제 들고서 이제 앞으로 이동하거나 아니면 이제 가만히 서서 스쿼트 한 상태로 이제 팔만 가지고 이제 드는 게 아니고 배를 같이 써가지고 이제 박스를 집어 올리거나 아니면 진짜 모양이 약간 일반적이지 않고 두 손으로 짚는 게 아닌 이제 의자를 집어 올리는 거 이런 태스크들을 조금 정의해서 이렇게 이제 풀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의자 짚는 건 좀 가벼운 건 얘가 좀 쉽게 구부려서 집어 올리고 다시 내려놓는 이런 게 있는데요. 이게 한 4, 5kg 정도 넘어가면 얘가 이제 들어 올리고 좀 버거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굉장히 좀 그 두 손으로만 할 수 없는 태스크인데 얘네가 이제 그 푼 걸 이제 보여줬고 비교할 만한 건 이제 여러 가지 좀 사실 이 부분이 제일 이제 신기했는데요. 그러니까 꼭 저렇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생각을 조금 해봤는데 요 왼쪽 게 얘네가 말한 이제 그 무릎을 꿇고서 박스를 땅에서 집어 올리는 거고요. 요 나머지 요 하나 둘 세 개를 이제 봤는데 이 베이스 폴리시라 하면 말 그대로 레지듀얼 폴리시 없이 사람 몸만 따라하는 폴리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얘가 그냥 못하는 게 아니고요. 몸이 엄청 예뻐요. 그러니까 로봇 몸 자체는 굉장히 이제 잘 따라하는데 정작 중요한 이제 박스를 못 따라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그 아예 스크래치에서 처음부터 이제 오브젝트 아까 그 뭐지? 이게 두 단계로 꼭 갈 필요 없지 않냐. 이게 1단계로 베이스 이제 폴리시를 학습하고 이거 얼려놓고 레지dual 폴리시를 이제 추가적으로 학습을 했는데 이 리워드 세팅 같은 걸로 처음부터 그냥 이거 하나로 구우면 되지 않냐.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여기 보시면 이제 그 몸도 제대로 못 따라하고 그렇다고 이제 박스도 짚지 못하는 이제 이도저도 아닌 이제 상황이 나왔고요. 그리고 마지막 같은 경우에는 여기 아까 베이스 폴리시 자체를 그냥 튜닝하면 되지 않냐. 그러니까 여기 그림에 보셨을 때 그 1단계에서 얘 학습하고 나서 얼려놓고 얘만 이제 학습을 했는데 얘를 애초에 그냥 튜닝하면 되지 않냐에 대해서는 해보니까 얘도 좀 이도저도 아닌 결과가 이제 나오더라. 그래서 그 여기서 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이 베이스 폴리시 자체가 거의 다
온 상황이죠. 그러니까 몸은 굉장히 정교하게 따라 하는데 살짝 요 박스를 짚는 방법에 대한 부분만 좀 액션을 주면 되는 상황이어서 저희가 원하는 태스크, 예를 들어서 kneel down and lift box라는 태스크가 있을 때 거기에 맞는 레지더얼 폴리시만 이제 딱 그 튜닝을 해주면 효율적으로 이렇게 잘 되는 걸 이제 볼 수 있다가 제가 생각한 요 페이퍼의 레슨이었던 것 같고요. 네네. 이렇게 많이 좀 아, 예요? 끝까지. 네네. 뭐 안 까먹게 하는 장치가 없다 보니까. 근데 레지디오를 같더라도 결국에는 이전 걸 이름을 숨긴 하잖아요. 보시오 지금 레지디오를 더해준다 하더라도 파인튜닝 할 때 왜 그 무너지는가 모르겠어요. 사실 데이터를 얘네가 얼마나 썼는지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근데 이 태스크를 위해서 얘네가 이제 그 준비한 데이터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서 좀 다르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막 많이 준비되지는 않았을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해서 얘네가 이제 총 학습을 하게 되면 좀 많이 까먹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일단 있습니다. 파를 파인튜닝 제가 정리하면 이렇지 않나요? 일반적으로 더하기보다 그냥 풀 파인튜닝 하죠. 아니면 그냥 하더라도 K1 알고리즘 걸어가지고 레귤라이제이션 걸고 파인튜닝. 이거는 약간 하여튼 뭐 그 밑에 있는 우리가 호구로다가 갖다 붙인 그 브랜치 자체가 추가적인 형태의 입력을 하는 그쪽으로 차이 안 나요. 이쪽 이제 파이팅 한다는 거야. 또 여기 레이어 가지고 저 해야 되고 그러면 연이한 출력 차이가 약간 네, 그게 요 트레인 프롬 스크래치라고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베이스 할 때랑 레지디오를 할 때랑 입력이 다르다는 거지. 네, 그래서 보면 이야기한 것처럼 저런 데이터는 그냥 저런 문제 없었을 때의 데이터에 비해서 뭐 훨씬 소량이지 않겠어요. 그러면 TFT 관련 것처럼 오비팅의 위험성이 좀 있고 하다 보니 따로 별도 레이어를 따로 넣어서 개만 올려 그리고 액션도 생각해보니까 MSA 기반 그 컨티뉴어스한 픽처리 중에서 이게 K 라이브러리에서 거는 것도 있고. 네, 감사합니다. 네, 근데 요 페이퍼에 이제 좀 뭔가 약점이라 하기엔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요 닐다운 앤 리프트 박스 하나에 대해서 레지더얼 폴리시를 이제 학습을 하니까 보여준 태스크들이 여러 개 있긴 한데 그게 베이스 폴리시는 하나인데 그 태스크 하나하나당 이제 레지더얼 폴리시를 이제 학습을 하거든요. 그럼 네. 그러면 이거 뭐 어떻게 좀 유니파이드 어프로치 없을까? 그게 좀 얘랑 좀 관련이 있는데요. 여기 좀 최근에 나온 건데 엔비디아에서 얘네 데모를 일단 한번 아, 잠시만요. 네. 네, 여기 보시면 얘가 이제 여기 GPU 삽입하는 태스크인데요. 이게 사실 그 가만히 있는 사과 집는 것보단 훨씬 이제 딱 봐도 이제 정교함이 많이 필요한 태스크인데요. 요 동영상에서 티저로 보여주고 있는 건 이거를 이제 24번인가 그 쉬지 않고 왔다 갔다 이제 끼었다 뺐다 끼었다 뺐다를 이제 반복하면서 보여주는 좀 영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찝찝하긴 한 건 저게 끝까지 끼워진 게 맞나?
끝까지 끼워준 건가? 이건 조금 좀 애매한데요. 뭐 일단은 네. 안 틀리고 리셋 없이 이제 쭉 이제 결과가 나오는 걸 좀 티저로 이제 보여줬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저 위에가 제가 봤을 땐 좀 어설픈 것 같은데 저게 석센스인 것 같긴 합니다. 네, 네. 네. 그것까지는 데모에 없어가지고요. 네, 일단. 저게 학습. 빅도 뭐 제대로 근데 얘도 그 접근 방식이 일단 단계가 여러 개 있는데 처음엔 펄 태스크로 갑니다. 태스크당 레지덜 폴리시를 하나씩 이제 학습을 하는데, 예, 예, 예. 네. 근데 그럼 앞에 페이퍼랑 뭐 조금 휴머노이드냐 아니면 뭐 이런 인설션 태스크냐만 다른 거냐라고 했을 때 얘는 좀 뒤에 몇 가지 스텝이 좀 더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려고 했던 꼴은 그러니까 휴먼 데몬스트레이션이 이제 텔레옵 같은 게 굉장히 이제 그 뭔가 그 코스틀리한데 우리 어떻게 얘가 스스로 이제 좀 나아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좀 접근을 했던 게 텔레옵이 뭐가 문제냐 했을 때 이제 비싸기도 하죠. 사람이 계속 해야 되니까 오래 걸리고 많이 얻기도 어려운데 그 마땅한 사진이 없어서 아무거나 가지고 왔는데요. 저희가 갖고 있는 휴먼 데모에 이런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컵을 이렇게 해가지고 잘 이렇게 옮기는 텔레옵은 많은데 사람이 그거 떨구는 데모들이 사실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좀 석세스풀한 애들이 많은데 실제로 로봇을 VLA 같은 걸 디플로이 했을 때 걔네가 처하는 상황은 그 이런 완벽하지 않은 상황들에 대한 데이터는 조금 부족하다. 그거를 어떻게 좀 레지더얼 알렐로 풀 수 없을까? 그래서 얘네가 좀 한 게 세 스텝 정도 있는데요. 1번이 방금 그 GPU 인설션 같은 것처럼 태스크 하나당 레지dual 폴리시를 이제 그 학습을 합니다. 그건 앞에 페이퍼랑 조금 여기까지 이제 접근 방식이 얼추 비슷한데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조금 다른 게 스테이지 2에서는 그러니까 그 레지dual 폴리시를 이제 학습을 했잖아요. 걔를 데이터 제너레이션 관점에서 조금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림을 조금 보시면 네. 그러니까 레지더럴 폴리시가 이제 앞에 그냥 여기서부터 말씀을 드리면 1단계에서 그러니까 뭐 GPU 인설션 태스크 같은 게 있으면 여기서 베이스 폴리시는 이제 얼려두고요. 아까 페이퍼랑 다른 건 아까 페이퍼는 베이스 폴리시 어떻게 학습했는지까지 이제 좀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서는 이제 오픈 소스인 모델들이 있어서 그냥 이제 가지고 왔습니다. 가지고 온 다음에 여기 빨간색 레지듀얼 폴리시가 좋은 델타 액션을 내뱉을 수 있도록 이제 학습을 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요 두 번째가 좀 특이합니다. 그게 학습이 됐어요. 그러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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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그냥 뭐 파이제로 뭐 이런 것들 가지고 옵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냐가 말 그대로 요 연구에서는 아주 좋은 베이스라인으로 씁니다. 얘네 못한다. 약간 이렇게. 네. 네, 맞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네, 얘는 접근 방식이 얘가 그 얘한테 레지듀얼 폴리시를 달아주자가 좀 접근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네. 베이스는 당연히 이제 못할 텐데 나중에 베이스라인으로 두고 우리는 이제 레지듀얼 폴리시를 달아서 요 부분을 이제 학습을 하겠다가 1번이고요. 얘는 그 태스크당 하나씩 이제 요 빨간색을 달아서 학습을 해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가 그 학습이 됐을 때 그걸 어떻게 써먹냐가 좀 신기했는데요. 이걸 리커버리 데이터 제네레이션에 조금 썼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 처음엔 베이스 폴리시로 쭉 레지듀얼 폴리시 없이 이제 진행을 하다가 특정 시점부터는 방금 학습한 레지듀얼 폴리시를 이제 이용을 해서 쭉 뽑은 다음에 요걸 이제 데이터로 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원래 레지듀얼 폴리시가 없으면 베이스 폴리시가 그냥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럼 교수님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될 리가 없죠. GPU 인설션 같은 게. 근데 얘는 이제 레지듀얼 폴리시를 이제 학습한 상황에서 그 학습한 걔를 그냥 뭔가 완성된 그 태스크를 위한 어떤 스페셜리스트 폴리시로 쓰겠다 하고 연구가 끝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얘 목적이 태스크가 하고 싶은 게 하나, 둘, 셋, 네 개 정도 있을 때 결국 주어진 베이스 모델을 어떻게 하면 더 잘하게 할 수 있을까? 이 모든 네 개의 태스크에 대해서. 그러면 뭔가 스페셜리스트를 네 개 각각에 대해서 학습한 다음에 어떻게 잘 거기서 좋은 데이터를 끄집어 와서 그 베이스 폴리시를 SFT 하는 데 쓸 수 없을까가 이 페이퍼의 좀 목표였고요. 그럼 그 스페셜리스트에서 그 좋은 데이터가 뭐며 그걸 어떻게 뽑아올까? 얘네가 좀 썰을 푼 건 리커버리 데이터가 없다. 휴먼 데몬스트레이션 굉장히 하이 퀄리티인데 뭔가 망하는 실제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베이스 폴리시 그냥 시키면 망할 텐데 그 상황에서 어떻게 리커버리 해야 되는지에 대한 휴먼 텔레옵 데이터가 없다 보니 그걸 요 방식으로 조금 리커버리 데이터를 태스크 1에 대해서 얻어내자. 똑같은 방식으로 태스크 2, 3, 4에서 리커버리 데이터를 이제 얻어내서 그 네 개를 다 합쳐서 SFT를 하자. 베이스 폴리시에. 그게 요 페이퍼에서 조금 하려고 하는 방법입니다. 혹시 여기 괜찮으신가요? 네. 그러면 그거를 여기서 리커버리 데이터를 어떻게 얻냐라고 했을 때 이제 얘네가 이제 서술을 할 때는 이제 베이스 폴리시로 쭉 가다가 망했다 하는 순간 이제 레지듀얼 폴리시가 조금 테이크오버 한다라고 서술은 돼 있는데 조금 실제로 자세한 부분을 보다 보니까 그냥 이 트레젝토리 중에서 타임 스텝을 하나 샘플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랜덤 타임 스텝에서 앞에서부터 베이스로 쭉 가다가 그 타임 스텝까지 거기서부터 이제 레지더얼 폴리시가 그 테이크오버 하는 방식으로 쭉 뽑아서 이제 데이터를 얻어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뭔가 복잡한 것 같은데 왜 그렇게 했냐라고 했을 때 결국 그 마지막에 튜닝할 대상이 베이스 폴리시니까 베이스 폴리시가 처하는 여러 가지 그 위험한 상황들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한 데이터를 얻고 태스크별로 얻는 게 좀 목표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태스크 1에 대해서 이제 그 리커버리 데이터를 얻고요. 이걸 뭐 태스크 1, 2, N 이렇게 각각 하나씩 이제 데이터를 이제 모아서 쭉 이제 쌓습니다. 요게 이제 요 페이퍼에서 PLD 데이터 셋이라고 부르는 데이터고요. 요걸로 이제 베이스 폴리시를 이제 SFT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좀 비교하게 되는 게 방금 그러면 저 리커버리 데이터로 요 과정들을 거쳐서 생성한 데이터로 SFT 하는 거랑 휴먼 하이 퀄리티인데 약간 망하는 동작은 별로 없는 그런 휴먼 텔레옵에 대해서 SFT 하는 거랑 그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그 뭔가 베이스 폴리시 롤아웃 시켜서 얻은 데이터 그 그러면 요건 뭐냐라고 했을 때 그냥 RL 엑스퍼트 이거 복잡해 보이는데 그냥 GPU 인설션 태스크 있을 때 그냥 RL로 학습한 거에서 데이터를 이제 얻으면 되지 않냐 뭐 베이스 폴리시가 왜 필요하냐 이렇게 좀 데이터 소스별로 마지막에 베이스 폴리시를 이제 학습을 했을 때 성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걸 좀 봤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요 두 개 정도가 좀 제가 봤을 때 레슨이었던 것 같은데요. 네. 그 밑에 그림을 좀 보시면 얘가 이제 베이스 폴리시에서 이제 얻어낸 데이터의 어떤 비헤이비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 요 검은색 여기 있는 요 오브젝트가 뭐였는지 죄송합니다. 기억이 안 나는데 여기 요 검은색을 여기 흰색 플레이트 위에다가 이제 들어서 올리는 태스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궤적이 이렇게 되죠. 근데 보시면 얘가 이게 요 그릇으로 안 가요. 근처까진 가는데 지금 요 플레이트 위에 올려야 되는데 잘 이제 그 물론 이게 그 마지막 궤적은 아닌 것 같고 여기 좀 멀리까지 가는 거 보이시나요? 여기 좀 오른쪽까지 가 있는데 이걸 RL로 학습하게 되면 이 정교하게 이제 여기 있는 걸 요렇게 들어서 이제 갈 수는 있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결국 저희 그 데이터를 모아서 그걸로 베이스 폴리시를 학습을 하게 되는데 왼쪽에 있는 베이스 폴리시가 보통 이렇게 진행하는 궤적이랑 되게 많이 달라요. 그래서 얘네가 이 그림을 보여주면서 했던 얘기는 베이스 폴리시를 여기 있는 RL 롤아웃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SFT를 했더니 성능이 잘 안 나오더라. 왜 잘 안 나왔을까? 보면 원래 베이스 폴리시가 이제 가던 거랑 RL 엑스퍼트로 이제 그 간 데이터랑 되게 양상이 달라서 크게 효과가 있지 않았던 것 같다. 반면에 우리 거 같은 경우에는 베이스 폴리시로 가다가 중간에 레지dual 폴리시가 테이크오버 한 거에 대한 데이터를 뽑았기 때문에 보면 우리 데이터는 베이스 폴리시랑 굉장히 뭔가 유사한데 좀 다이버스한 구석이 있다. 그래서 우리 걸로 학습을 했을 때 잘 나오더라. 이런 식으로 조금 논지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휴먼 데이터의 베이스 폴리시는 당연히 이제 뭔가 그 잘릴 리가 없는데 휴먼 텔레오 가지고 학습한 것보다 요 방식으로 한 게 이제 신태스크에선 훨씬 좋았고 언신에서도 비슷하게 나왔다. 그럼 왜 그럴까에 대해서 얘네가 이제 썼던 건 아까 좀 말씀드린 거랑 비슷하게 이 휴먼 데이터는 정말 좋은 고퀄리티 데이터가 많긴 한데 걔네가 좀 아무래도 페일리어에서 리커버리한 데이터는 많지 않아서 요 PLD 데이터는 베이스 폴리시 디스트리뷰션 기반으로 가다가 어느 순간 그 리커버리 하는 것까지 이제 데이터를 얻었기 때문에 우리께 더 잘 나왔다라고 주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은 요즘 뭔가 그 페이퍼를 읽다 레지더럴 RL이 되게 다양한 목적으로 조금 나오는 것 같긴 한데요. 1번 페이퍼에서는 그 모션 트래킹 하는 베이스 폴리시를 오브젝트랑 잘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레지더럴 RL이 조금 작용을 했는데요. 왜 그랬을까에 대해선 모션 트래킹 데이터는 되게 많아요. 몸만 따라하기 하기 위한 데이터는 되게 많은데 정작 정교하게 오브젝트를 다루는 데이터는 굉장히 이제 그 양도 적고 그 태스크 난이도도 좀 더 올라가서 그 부분을 이제 베이스 폴리시 보충하는 용도로 이제 사용이 됐고요. 두 번째는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베이스 폴리시가 이미 학습이 됐는데 정교한 작업일 때는 베이스 폴리시만으로는 잘 안 되더라. 그러면 그 우리가 딱 원하는 타겟된 데이터를 이제 학습을 얻어낼 수 있냐를 레지두얼 RL 이용해서 조금 접근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이상인데 질문 있으신가요? 네. 감사합니다. 내용이 많이 있나요? 네네. 네, 화면 공유 부탁드립니다. 네. 네. 잘 보이시죠? 네, 잘 보여요. 저는 이제 태뷸러 데이터를 이제 모델링하거나 분석할 때 이제 딥러닝으로 하는 것 관련된 내용을 준비를 했는데요. 먼저 태뷸러 데이터란 옆에 있는 그림처럼 이렇게 행과 열로 이루어진 어떤 매트릭스 데이터를 이제 의미를 하고, 이럴 때 이제 일반적으로 각 행이 이제 개별 관측치, 그러니까 뭐 1학년 1반에 뭐 학생 1, 학생 2, 학생 3 이런 식이고, 이제 칼럼이 이제 그거에 대한 피처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학생 1의 성별, 나이, 키, 몸무게 뭐 이런 식인 거죠. 칼럼들 하나하나가. 그런 다음에 이 태블릿 데이터가 이제 좀 다른 도메인의 데이터랑 좀 다른 점이 뭐가 있냐면은, 첫 번째가 이제 그 헤테로지니어스 피처라는 건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 첫 번째 이제 여기 위에 예시를 보면은 첫 번째 피처는 이제 나이인데, 나이는 이제 컨티니어스 밸류이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피처는 또 성별이고, 성별은 나이랑 이제 의미 자체도 다르고 이 베리어블 타입도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서로 한 데이터셋 한 샘플 내에서 같은 이제 피처들이 서로 완전히 다른 물리적 의미를 갖고 있는 그런 이제 특징을 여기에서 헤테로지니어스 피처라고 했고, 그거와 반대되는 게 이제 이미지 데이터를 생각을 해보면은 한 데이터셋 내에서 이제 뭐 0,0에 있는 픽셀 값이라던가 뭐 255바이 255에 있는 그 픽셀 값이라던가, 그것들은 모두 이제 그 픽셀 값은 같은 이제 물리적 의미를 가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요런 이미지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호모지니어스 피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특징은 이 퍼뮤테이션 인베리언트라는 건데, 요건 어떤 의미에서의 퍼뮤테이션 인베리언트라면은 이미지나 텍스트 같은 경우에는 그 한 샘플 내에서 이렇게 그, 그 값들의 위치를 바꾸면은 이제 데이터의 자체의 그 의미가 바뀔 수 있는데, 근데 이 태블러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한 샘플 내에서 이제 칼럼의 순서를 바꿔도 그 칼럼의 의미만 살아 있으면은 이제 데이터의 본질은 뭐 변하지 않는다. 뭐 요런 이제 두 가지 특징이 있다라고 흔히들 말을 합니다. 근데 이제 태블러 데이터는 이제 직접 여러 프로젝트를, 제가 최근에 태블러 데이터 관련된 프로젝트를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근데 태블러 데이터 프로젝트는 결국에는 이 5단계에 대한 그냥 반복이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는데, 이제 첫 번째가 어떤 이제 목표를 주면은, 그걸 어떻게 풀지에 대한 그 태스크를 정의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어노멀리 디텍션을 하고 싶은데, 그럼 어노멀리 디텍션을 풀 수 있는 방식은 첫 번째가 그냥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으로 노멀이냐, 앱노멀이냐를 구분하면 되는 거고, 두 번째 방식이 이제 원 클래스 모델링처럼 노멀로만 학습을 했다가, 이제 여기에 있는 그 디스트리뷰션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데이터가 들어오면은 걔는 앱노멀로 보겠다. 이런 식으로도 정의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풀고자 하는 목적에 맞게 그 태스크를 정의하는 게 이제 첫 번째고, 그 다음이 이제 거기에 맞게 데이터 전처리를 이제 해야 됩니다. 분포를 맞춘다거나, 미싱 밸류를 채운다거나, 뭐 그런 것들이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피처 엔지니어링 같은 걸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뭐 나이랑 키라는 어떤 피처가 있더라도 이제 모델한테 넣어주기 전에 나이 피처 그리고 BMI 같은 거를 저희가 직접 계산해가지고 값을 구해준 다음에 그거를 새로운 피처로 넣어줄 수 있잖아요. 그럼 모델 입장에서는 이제 그거를 직접 추론 안 하고 바로 그냥 다이렉트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이제 도움이 되는 태스크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피처 엔지니어링을 하고 그 다음에 머신러닝 알고리즘 이용한 모델링을 하고 그 다음에 결과 분석하고 요걸 이제 반복하는 건데 이 다섯 단계 중에서 실제로 프로젝트를 많이 해보면은 평균적으로 가장 고민하는 시간이 짧은 부분이 어디냐면은 이거 4인데 머신러닝 알고리즘 이용한 모델링 부분이 이제 고민하는 시간이 가장 짧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냥 부스팅 계열 모델을 그냥 쓰면 보통 잘 돼요. 뭐 XGBoost, LightGBM, CatBoost 뭐 이런 이제 유명한 모델들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부스팅 계열 모델은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그냥 앙상블 모델인데 디시전 트리 기반의 앙상블 모델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거기에 이 라이브러리 만드는 사람들의 개발자들이 생각하는 요런 레귤러라이제이션이 좋을 거야. 그리고 요런 식으로 하면 속도가 최적화될 거야. 약간 요런 게 이제 추가로 들어가 있는 어떤 디시전 트리 기반의 양상벌 모델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거든요. 근데 요 모델들이 일단 속도도 빠르고 학습이 끝나면은 학습 때 필요했던 어떤 피처가 중요했는지도 알려주고 클래시피케이션이랑 리그레션 모두에도 다 쓸 수 있고 성능도 심지어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웬만한 머신러닝 태스크를 다룰 때는 프로젝트를 할 때는 사실 요거 세 개를 일단 디폴트로 그냥 쓰고 나머지 여기 뭐 태스크를 어떻게 정의할지 데이터를 어떻게 전처리할지 피처 엔지니어링 어떻게 할지 뭐 결과를 어떻게 분석할지 여기에 집중하는 시간이 훨씬 제 기준에서 길거든요. 그래서 뭐 요런 이제 네, 뭐 내용이었고 근데 이제 저희는 이제 딥러닝을 많이 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도메인에서는 이제 딥러닝이 제일 잘하듯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태블로도 그럴 것이다, 그렇게 될 것이다. 뭐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서 희망을 해서 이제 다양한 딥러닝 모델들이 계속 제한되어 왔었거든요, 옛날부터. 근데 이제 아무것도 아직까지도 부스팅 계열 모델들을 대체하거나 아니면은 엑스지부스트를 디폴트로 쓴다라는 그 생각을, 나는 이 딥러닝 모델을 앞으로 디폴트로 써야지. 약간 요런 이제 생각을 갖게 만드는 모델들은 아직 없었거든요. 왜냐면 이제 뭐 성능, 속도, 해석 가능성 뿐만 아니라 이제 딥러닝을 하려면 장비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런 거를 모두 고려했을 때 이제 딥러닝 모델의 임팩트가 그렇게 크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 대체가 안 됐는데 근데 일주일 전에 그 태블러 데이터를 위한 어떤 파운데이션 모델이 이제 새롭게 나왔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성능을 보니까 그 여러 가지 태블러 데이터 벤치마크 기준에서 이제 자기네들이 이제 소타를 달성을 했는데 여기 보면은 이 Y축이 이제 어떤 성능이고 X축이 이제 각각 모델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제한하는 게 이제 TFN이라고 되어 있는 애들이 다 얘네가 제한한 거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여기 맨 마지막에 있는 이 탭 TFN 2.5를 보면은 한 요 정도의 성능인데 여기 라이트 GBM, 캣 부스트, XC 부스트는 그거 대비 되게 많이 낮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요 모델은 진짜 다른가 약간 해가지고 요거를 한번 읽어보고 직접 한번 실제 이제 그 기업 프로젝트 하는 데이터에다가 한번 돌려봤어요. 그래가지고 요거 메서드는 뭐 진짜 별거 없는데 그냥 그 프리트레인 한 어떤 디코더 온리 트랜스포머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떤 이제 디코더 온리 트랜스포머 모델이 있으면은 그거를 이제 다른 태블러 데이터를 어떻게 만들어서 이제 프리트레이닝을 먼저 합니다. 그런 다음에 프리트레이닝을 하면은 이제 저희가 풀고 싶은 태스크가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태스크에 대해서 트레이닝 데이터랑 테스트 데이터가 있을 건데, 이 트레이닝 데이터를 이제 컨텍스트로 주고, 그 테스트 데이터를 이제 테스트 쿼리로 줘가지고, 인 컨텍스트 러닝 방식으로 테스트 데이터를 예측하는,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이제 여기 있는 이 탭 PFN이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그러면은 뭐가 다른 거냐, 뭐가 그러면 기존에 있던 인 컨텍스트 러닝이랑 다른 거냐라고 하면은, 여기에서는 이제 어텐션 적용을 조금 더 태블러 데이터스럽게 어텐션을 적용을 하고, 그리고 프리트레인 할 때, 그러면은 이게 이제 파운데이션 모델에 대한 어떤, 그 파운데이션 모델이 되려면은 최대한 태블러 데이터를 대표할 수 있는 어떤 제너럴한 데이터 셋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어떻게 구축했는지가 얘네가 이제 주장하는 어떤 컨트리뷰션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프리트레인 되어 있는 모델이 있으면은 트레이닝 데이터 셋이 컨텍스트고 X 테스트가 쿼리로 들어가서 이제 Y를 예측한다. 뭐 그런 이제 방식의 동작 방식을 이제 보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새 데이터셋에 대해서 어떤 파인 튜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게 또 장점이고, 뭐 옆에 있는 거는 이제 지금 보면 2.5라고 적혀 있는 걸 보면은 이전 버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V1, V2, 지금은 2.5인데, 이전에는 이제 동시에 그 컨텍스트로 넣을 수 있는 데이터 수가 뭐 1000개, 1000개, 그리고 피처 수는 100개, 뭐 이런 식이었다면은, 이번에 이제 2.5까지 왔을 때는 동시에 컨텍스트로 쓸 수 있는 샘플이 5만 개, 그리고 피처는 2000개, 뭐 그렇다라는 이제 통계치 정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어텐션은 그냥 저희가 이제 원래는 어텐션 걸 때 토큰 단위로 어텐션을 걸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토큰 단위가 사실상 그 샘플 단위거든요. 그래가지고 원래는 이제 샘플 단위로만 어텐션 레이어를 거치던 거를 이제 여기에서는 추가로 같은 샘플 내에서 피처 단위로도 어텐션을 걸겠다. 그것만 이제 다른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이제 저희가 그 아까 여기서 말씀드린 것처럼 태블릿 데이터 프로젝트 할 때 시간을 제일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피처 엔지니어링 부분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까 키와 몸무게가 있으면은 BMI를 새로운 피처로 만들어주면은 성능이 오를 거야. 뭐 그런 것처럼요. 근데 그거를 이제 여기에서는 얘가 대신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피처들끼리 이제 어텐션을 걸고 배워서 이제 그 피처들 간의 어떤 그 중요한 상관성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새로운 의미라던가 그런 거를 이제 내부적으로 배우길 바라는 이제 목적으로 요런 이제 샘플 내에서 피처 단위로 어텐션이 추가됐다. 그것만 이제 다른 어떤 이제 차이점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차이점이 있고. 근데 이제 여기에서 중요했던 것 중에 하나는 이제 프리트레인용 데이터셋을 구축을 어떻게 하냐면은 원래는 그러면은 그냥 첫 번째로 들 수 있는 생각이 그냥 인터넷에 존재하는 뭐 수많은 태블릿 데이터 다 모아가지고 그냥 다 쓰면 되지 않나.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근데 잘 안 됐다고 해가지고 이분들은 어떻게 했냐면은, 가정이 모든 태블릿 데이터에 이제 그 생성하는 그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생성 과정 내에는 결국에는 이제 스토캐스틱 프로세스, 뭐 퍼즐 모델, 뭐 여러 수학적인 수식들 그런 걸로 표현이 다 될 수 있을 거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냥 수식들이랑 뭐 다양한 어떤 모델들을 다 이제 그냥 리스트업 한 다음에 그것들의 인풋을 넣고 아웃풋을 뽑아서 그냥 신테릭 데이터셋을 직접 뭐 구축을 했어요. 그냥 뭐 예를 들어서 뭐 여기에 있는 이 빨간 점들이 이제 컨텍스트로 들어가면은 이때 쿼리로 6이 들어오면은 예측값이 몇이겠냐라는 게 이제 새로운 어떤 그 프리트레인용 데이터셋 샘플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 요런 이제 가우시안 프로세서 느낌일 수도 있고 뭐 요런 이제 주기성 있는 함수일 수도 있는 거고 뭐 밑에 있는 건 저도 잘은 모르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커절 모델 뭐 그런 것들일 수도 있는 거고 뭐 수많은 이제 그런 어떤 수식들을 정의를 해놓고 거기에서 데이터셋을 다 뽑아서 이제 학습을 한 게 여기에서 프리트레인용 데이터셋을 구축한 방법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헤테로지니어스한 피처는 어떻게 뽑는 거예요? 저기 뭐 카테고리 변별력을 그냥 뭐 그런 건 어떻게 뽑아요? 이런 데서. 그, 제, 제가 디테일한 그 있었는데, 그게, 그 설명이 있었는데, 제가 사실 정확하게 잘 기억이 안 나가지고. 네네. 그리고 왜 기존의 데이터는 안 썼다고 한 거죠? 이게 이제, 이렇게 제너럴하게 테스트셋 성능이 그렇게 좋지 못했다고 이제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프리트레인 할 때는 안 썼는데, 나중에 가면은,
한 번 더 그냥 파인 튜닝용으로 공개되어 있는 데이터셋을 또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여기까지만 읽으면은 제일 먼저 들었던 두 가지 생각이 그러면은 인퍼런스 할 때 저희 KNN 하던 것처럼 학습 데이터를 우리가 인컨텍스트 러닝 하려면은 학습 데이터를 항상 갖고 있어야 되냐라는 생각이랑 그 다음에 우리가 GPU를 항상 이제 가지고 있어야 된다. 요런 이제 두 가지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저자들도 여기에 대한 이제 해결책을 냈는데 그 해결책은 그 프리트레인 모델이 일단은 이제 완성이 되면은 저희가 그 테스트 인풋이랑 컨텍스트와 함께 테스트 인풋과 테스트 아웃풋을 이제 뽑을 수가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테스트 인풋과 테스트 아웃풋을 그냥 X랑 Y로 두고 MLP 또는 그냥 엑시부스트 같은 모델들을 새로 학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스틸레이션을 해가지고 작은 모델로 그거를 이제 여기서 학습했던 그 인풋 아웃풋을 이제 옮기겠다. 뭐 그런 게 이제 여기에서의 말하는 해결책이고 실제로 그렇게 했을 때 이제 기존의 탭 PFN 그냥 풀 모델은 한 요 정도의 성능이었다면은 여기에서 MLT로 디스틸레이션 하는 모델은 한 요 정도의 성능이고 그게 여전히 이제 부스팅 계열들 모델들보다 성능이 좋았다. 뭐 그런 이제 주장입니다. 질문해도 되나요? 네네. 저 이 그래프에서 캡부스트 XGB, LGBM에서 그 연한 파란색으로 더 나와 있는 부분이랑 원래 진하게 있는 저거는 어떤 차이인가요? 제 기억으로는 요게 이제 단일 모델이고 요게 아마 앙상블 모델 또는 하이퍼 파라미터 옵티마이제이션을 엄청 빡세게 한 결과 뭐 그 둘 중에 하나였거든요. 아, 근데 네네 네 그래서 그 최대한 요걸 써서 올릴 수 있는 성능이 여기다 약간 요거 요런 의미. 옵티나 같은 걸로 튜닝한 건가요? 그럼 하이퍼 파라미터. 아 뭘로 튜닝했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어쨌든 논문에서 레포트하는 건 제일 처음에 나왔던 것처럼 성능이 이렇다라고 이제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제 진짜로 이게 실제로 결과가 좋냐 한번 돌려봤어요. 돌려봤는데 이제 첫 번째로 돌려본 게 이제 유명한 그냥 머신러닝 그런 학습용 데이터셋 그 UCI 뭐 머신러닝 레포지터리 뭐 거기 있잖아요. 거기에 있는 걸로 이제 돌려보면은 여기에서 다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관련된 테스트였는데 여기 X축이 이제 각각의 모델들이고 Y축이 이제 어큐러시거든요. 그리고 여기 하나가 이제 각각의 데이터셋이고 그러면은 세 개 중에 실제로 이제 이 처음 두 개는 사실 뭐 크게 네 개끼리 크게 차이는 안 나는데 어쨌든 뭐 세 번째 가면은 이 탭 PFN이 실제로 더 좋은 성능이 확 나오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요것도 어쨌든 벤치마크 데이터셋으로 볼 수가 있으니까 요게 아니라 제가 이제 그 실제 기업이랑 함께하고 있는 프로젝트에서 쓰고 있는 과제를 한번, 과제에서 쓰고 있는 그 데이터셋을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그건 이제 리그레션 테스트를 하는 데이터셋이고, 뭐, 구체적으로는 그냥 그 배터리 안정성을 예측하는 테스트거든요. 그래서 그냥 리그레션 테스트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태블러 인풋이 넣고 그냥 숫자값 하나 예측하기. 근데 여기 보면은 그 파란색이 이제 여기 이제 Y축이 MAE고 여기 각각 하나가 뭐냐면은 그 실험 돌릴 때 여기 데이터셋에 따른 그 세팅이 좀 다르거든요. 그래가지고 요거는 이제 그냥 세팅의 차이다라고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에서의 결론은 이 파란색이 엑스부스트고 이 주황색이 PFN인데 아주 큰 격차로 여전히 엑스부스트가 더 잘하더라. 약간 아직 데이터셋에서 요거 하나밖에 안 돌려보긴 했지만 여전히 이제 그, 그, 부족하더라. 그런 이제 확인을 해볼 수가 있긴 했습니다. 네. 근데 뭐 그렇다고 해도 뭐 다른 이제 어떤 이게 제로샷으로 한다는 거야? 아니면 파인 튜닝을 하는 거야? 파인 튜닝은 안 걔네가 이제 그 프리트레인 하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공개되어 있는 유명한 머신러닝 데이터셋 가지고 와가지고 파인 튜닝까지 한 거를 저희한테 공개를 하면은 저희는 그냥 그 파인 튜닝 없이 그냥 제로샷으로 합니다. 인 컨텍스트 런이죠. 그런데 그러면 예제로 주는 데이터가 뭐냐에 따라서 성능이 많이 달라질 수 있는 거 아닐까요? 맞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생각을 한 두 가지가 이제 첫 번째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컨텍스트로 주어지는 트레인 샘플들의 퀄리티를 좀 되게 잘 선택해야 될 것 같고 예를 들어서 뭐
그 NLP 쪽에서도 말하지만 테스트 샘플이랑 얼마나 유사한지 도움이 되는지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태블로 데이터에서 특히 현실에 있는 그런 태블로 데이터에서 그 아웃라이어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웃라이어들이 여기에서 뭔가 인컨텍스트 러닝을 할 때 되게 좀 영향을 크게 줄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이제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이 그 프리트레인을 위한 어떤 신테릭 데이터셋을 디자인할 때 이제 요런 어떤 이런 뭐랄까 그 벤치마크용 데이터셋에는 잘 맞지만 이런 현실에 그 복잡하고 노이즈가 많은 그런 데이터셋에는 잘 안 맞는 데이터셋들이었지 않나 뭐 그런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이건 저도 그냥 빠르게 한번 돌려본 거라 조금 더 돌려보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파인 튜닝을 할 수는 없어요. 제공은 하던데 그게 데이터셋이 얼마나 필요한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아니,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를 다 사용을 해서 파인 튜닝 하는 거죠. 타겟 도메인, 타겟 테스트, 저 게임 데이터. 네, 네네. 이게 이제 라이브러리로 제공되거든요. 근데 라이브러리 안에 이제 파인 튜닝까지도 다 할 수 있게 기능이 들어가 있는데, 네, 네, 할 수는 있는데 데이터셋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잘 모르겠어요. 이거 뭐 꼴랑 몇 개 넣어볼 거고 인컨텍스트 러닝으로 이게 잘 될 거라고 기대하기는 거의 뭐 좀, 네, 네, 뭐 그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싶어서. 네네네. 그래서 네, 뭐, 네. 그래도 이제 실제로 돌려봤을 때, 뭐, 요 데이터셋에는 비록 그렇지만, 여기에 있는 데이터셋이랑, 뭐, 그 외에도 이제 몇 개 돌려본 데이터셋들이 있었는데, 나머지에서는 그래도 다, 그, 잘 알려진 데이터셋들에 대해서는 되게 잘 나오긴 하더라고요. 속도도 빠르고. 그래서, 이제 GPU만 있다면은, 기존에는 그냥 GBM 모델들 3개만 열심히 돌렸었는데, 이제는 탭 PFN도 한번 추가를 해서 같이 이제 껴서 돌려볼만 할 것 같고, 그리고 실제로 회사들 입장에서도 매번 뭔가 프로젝트 하면은 이런 머신러닝 모델들만 돌리면 약간 아쉬워 하시는 경우들이 많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회사들 입장에서도 딥러닝 모델을 함께 시도해보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것도 한번 같이 껴서 좀 해보면 좋겠다. 뭐 그런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근데 뭐, 네, 여전히 아직은 부스팅 모델이 좀 디폴트이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네. 저도 써봤는데 네. 그 뭐라 해야지? 어쨌든 간에 XG 부스트, 라이트 중 부스트는 그냥 기본으로 가져가는데 네. 자꾸 이제 딥러닝 모델 쓰라고 막 그러잖아요, 진짜. 네네. 그때는 제가 이제 그냥 단순히 MLP 돌리거나 아까 테이블이나 뭐저 그래프 같은 거 나왔는데 탭 앱이라고 하는 또 다른 소프트가 있었거든요. 네네. 보다 얘가 더 잘하긴 해, 확실하게. 음, 아, 걔보다 얘가 잘한다고요? 네. 아, 그리고 네, 속도도 되게 빨라요. 그게 MLP나 뭐그 탭앤 그런 거 학습하려면 그래도 저희가 모델 학습하듯이 보면 이제 짧아도 네, 몇 분, 길어도 몇 분, 짧아도 몇 분은 돌려야 되는데 네. 얘는 같은 데이터 5초 만에 학습 평가가 다 끝나요. GPU. 아, 학습까지 직접 해보셨어요? 그냥 거기 API로 주는 거 그거 써봤는데 그냥 그렇게 안 버리거든요. 네네. 그래가지고 뭔가 좀 그냥 무지성으로 돌려볼 리스트에 추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네네.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되게 신기한 게 내가 지금 아카이브 논문에 써 있는데 저 탭 PFN 저게 버전이 달라서 그런 건 모르겠는데 데이터 문제 나왔어요. 논문이. 아, 맞아요. V2가 나왔더라고요. 그거 좀 되게 신기하더라고. 얼마나 뭐좀 그게 있으면 그 정도인지. 음.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원래 V1에서는 대학교 랩실이었는데 V2부터는 이제 회사를 만드신 건지 이걸로 회사를 만드셔서 뭔가 이렇게 이제 프라이어 랩스라는 이름으로 논문을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특이한 사항이 있었어요. 제가 그 질문 하나 드리자면 네, 그 그 샘플에서 각 피처들 간의 어텐션을 계산해가지고 약간 피처 엔지니어링에서 하는 거를 좀 학습할 수 있게끔 유도를 했다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러면 약간 이 TPFN을 쓰면 피처 엔지니어링 단계를 좀 스킵해도
괜찮은 성능이 나올 수도 있겠다. 약간 이런 식으로도 생각이 드는데 혹시 네네. 뭐 벤치마크 데이터셋에서 피처 엔지니어링을 이제 빡세게 한 다음에 이제 XG 부스트랑 탭PFN이랑 비교한 거랑 왜냐면 네. 피처 엔지니어링 그냥 안 하고 그냥 로우 데이터 상에서 이제 모델만 돌려서 이제 부스팅 계열이랑 탭PFN이랑 비교한 거랑 약간 그런 뭔가 실험이라든지 결과라든지 있어요. 음, 아니요, 그거는 없었는데, 그 말씀 하시니까 갑자기 드는 생각이, 요게 제가 피처 엔지니어링을 엄청 열심히 한 다음에 돌린 거거든요. 음, 그래서 만약에 피처 엔지니어링 안 하면은 TPFM이 더 좋은지 또 한번 보면 좋을 것 같긴 하네요. 근데 어쨌든 논문에는 네, 없었긴 합니다. 네. 네, 사실 그 뒤에는 이제 진짜 조금 내용이 짧은데, 그 여기서 이제 그 프리트레이닝 할 때 신데릭 데이터셋 좀 잘 디자인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한 게 이제 여기에 있는 이 미투라 뭐 요런 이제 논문이 있는데 얘는 이제 이 앞에 있던 논문 탭 PFN의 V2가 나오고 나서 그 다음 이제 나온 논문인데 얘네들은 탭 PFN 되게 좋은데 근데 우리 프리트레이닝 할 때 사용하는 그 신데릭 데이터셋 그냥 너무 이제 무지성으로 그냥 다양하게 많이 만들고 그냥 쓰고 있고 뭐 그런 이제 상황 아니냐 너무 이해가 부족하다. 그래서 이제 그 수식들, 그러니까 여기서는 프라이어 디스트리뷰션이라고 말하는데, 그 수식들, 그리고 그 데이터의 프라이어 디스트리뷰션을 가정하는 게 정말 적절하게 가정했냐, 최적이냐, 약간 요런 이제 질문을 해서 여기서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얘는 탭 PFN을 거의 그대로 쓰는데, 이제 프리트레이닝 할 때 그 신데리 데이터셋만 우리가 더 잘 만들어 보겠다. 그래서 데이터셋의 어떻게 보면 피처 엔지니어링이랑 비슷한 것 같기도 한데, 그 데이터셋을 잘 건드려서 성능을 향상시키겠다. 약간 요런 이제 논문. 그래가지고 여기서는 V2랑 비교를 하고 있긴 한데 현재는 그래서 V2보다 약간 뭐 높은 성능을 보이고 근데 얘가 이제 이전에 있던 그 TPFN 여기 레포트를 보면은 이 파란색이 그냥 디폴트라고 해가지고 가장 기본 이제 모델인데 기본 모델 단일 모델로 하면은 TPFN 다음에 여기 있는 이 미트라가 나오거든요. 그래가지고 얘도 한번 같이 뭐 살펴보게 됐습니다. 아, 근데 이게 진짜 너무 내용이 별게 없는데, 그,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 아까 있던 뭐, 사인 타형, 뭐, 트라이앵글러 웨이브, 뭐, 가우시안 프로세스, 이렇게 종류가 되게 여러 개 있었잖아요? 그 종류들이 여러 개 있으면은, 그, 이제 수식들이, 여기에서 프리트레이닝 할 때, 그 신데릭 데이터셋으로서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를 수치화를 시켜요. 그런 다음에, 그 수치에 맞게 가중합을 줘서, 이제 데이터셋의 그 비율을 늘려주겠다. 그게 이제 전부거든요.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핵심은 이제 어떻게 이 신데릭 데이터셋들의 종류들의 점수를 부여할 거냐, 그 부분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총 세 가지 이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당연히 이제 퍼포먼스인데 여기에서는 특정 어떤 프라이어 데이터셋으로 프리트레이닝 한 다음에 리얼월드 데이터셋을 가지고 와가지고 성능을 평가했을 때 좋게 나오면은 당연히 좋은 신데릭 데이터셋이고 낮게 나오면 덜 좋은 거겠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표에서 어떻게 보면 되냐면은 여기 있는 이 각 그 행은 이제 그거거든요. 그 프라이어 데이터셋 종류들이거든요. 뭐 사인 웨이브, 뭐 트라이앵귤러 웨이브, 가우시안 프로세스 뭐 이런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에서 어떤 걸 봐야 되냐면은 이 탭 레포가 이제 테스트 때 리얼월드 데이터셋으로 평가한 그런 데이터셋이에요. 그래가지고 여기에서는 뭐 0.857, 847, 831 이렇게 나와 있는데 초록색일수록 높고 빨간색일수록 낮아서 이제 여기에서 임포턴스가 여기에서는 이런 이제 다운스트림 태스크에서 높으니까 이 SCM은 이 퍼포먼스 측면에서 되게 프라이어 임포턴스가 높다. 뭐 그렇게 이제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에 이제 첫 번째 기준이고 두 번째가 이제 다이버시티인데 요거는 사실 이름이 좀 약간 잘 지은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요거는 특정 데이터셋만으로 모델을 이제 프리트레이닝 한 다음에 같은 데이터셋으로 이제 평가를 했을 때 이제 다이버시티가 떨어지면은 그 같은 데이터셋으로 평가했을 때 성능이 아마 높을 거다. 그런 이제 이야기입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서는 어떻게 보면 되냐면은
여기에 이제 SCM, ET 요게 하나씩의 그 데이터셋 종류라고 했잖아요. 그랬을 때 요걸로 학습했을 때 SCM 데이터를 평가했을 때 그리고 SCM을 학습했을 때 ET 데이터셋을 평가했을 때 이렇게 이제 그 각 수치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자기 특정 데이터셋을 학습하고 같은 걸로 평가한 성능은 여기 대각선 성분일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대각선 성분이 높으면은 얘는 다이버시티가 떨어지니까 중요도가 떨어진다. 뭐 그렇게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이 하나가 이제 자기 자신만의 그런 어떤 그 특징이 있냐. 그러니까 그 말은 그 SCM으로 학습을 했을 때 그 ET나 GB나 DT나 이런 거를 이제 평가를 했을 때 자기 자신 말고 다른 모델로 학습을 했는데 그 다른 테스트 데이터셋에서 성능이 잘 나오면은 사실 걔는 크게 의미가 없는 애인 거잖아요. 왜냐면은 약간 코릴레이션처럼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얘가 0.960이 나왔으면은 사실 DSRF 없이 SCM으로만 학습을 해도 DSRF에 대해서 0.96이나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하나로 학습했을 때 다른 하나로 테스트를 하면은 그때의 성능이 얼마나 잘 나오는지 못 나오는지 그걸로 이제 그런 세 번째 기준을 세워가지고 이제 요거를 그냥 평균 내서 이제 가중치로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6개의 데이터셋이 만약에 있다면은 그 가중치로 그냥 가중 샘플링 한다라고 그냥 큰 틀에서만 네, 이해를 했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